반갑습니다. 개원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권창희 교수입니다. 저희 여기 그 대학과 함께하는 인문학 특강 이 프로그램을 의왕시 그 인문학 프로젝트로 저희 대학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의왕 시민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고요. 수강 신청도 의왕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꾸렸고, 그리고 여기 6분 모셔서 저희가 11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또 그 시청에 이런 걸 요청하신 것도 있고, 시청 담당자분들께서 나름 인문학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또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셨던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 첫 회 김영세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의왕시에서 지원을 해주신 그 시장님과 저희 대학교 그 이남식 총장님 그리고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씩 그러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처음 또 인문학 강좌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희 우리 의왕시에서는 매달 의왕 아카데미를 여성에 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든가 이렇게 인문학이라든가 다양한 주제로 매달 유명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300석의 좌석이 항상 가득 메워지는데 오시는 분들이 항상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항상 참석하고 그러시는데, 오늘 이 자리도 우리 인문학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인문학 강의는 오늘 처음 강의를 하는데, 우리 의왕시하고 개원대학교가 서로 이제 관학 협력 사업을 위해서 평생학습 시스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문학 강좌의 첫 강좌를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이남식 총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권창현 우리 평생학습 교육원의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가 작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개원대학교에서는 인문학 강좌가 성공적으로 잘 되면은 내년에 더욱더 이것을 확산을 시키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으로 지난 민선 5기의 시장으로 4년 동안 있었고, 이번에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셔가지고 다시 제가 재선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민들께 약속드린 것은 우리 의왕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품 도시는 서울시처럼 건물이, 초고층 건물이 빼곡이 쌓여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대도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명품 도시는 미국의 어바인과 같은 작지만 천혜의 어떤 자연 속에서 시민들이 함께 통하고 교육과 문화예술, 복지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우리 의왕시는 16만 명의 많은 최근에 교육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복지는 대한민국의 최고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작은 도시를 잘 살려가지고 명품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품 도시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김영세 교수님의 주제도 사람이 통해야만이 모든 게 된다고 그런 주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이 마음이 따뜻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만이 명품 도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의 중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정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항상 이런 평생학습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활이 항상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대학교 이남식 총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신 의왕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원예술대학교의 이남식 총장입니다. 오늘 김성재 시장님께서 이렇게 의왕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통하는 인문학 앞으로 6회 동안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를 모시고 저희 개원예술대학교에서 진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조금 특이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캠퍼스에 오신 그러한 느낌이 있도록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출석도 부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6회를 다 수료하신 분에 대해서는 의왕시장님과 제가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 2가지가 있죠. 빠지지 말고 오셔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아주 잘 상세하게 기억하시고 기록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강의가 됐으면,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됐으면 합니다. 의왕시에는 유일하게 있는 대학이 개원예술대학교입니다. 예술대학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나오는 곳인가 보다 하는데, 저희는 학생의 85%가 지금 오늘 모신 김영세 선생님과 같은 디자이너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15%의 아주 순수 미술과 응용 미술을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창조 경제 시대에는 이러한 디자이너 또는 예술가들이 엄청난 가치를 발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초중등 학교는 아마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훌륭한 곳이 의왕 지역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개원예술대학교를 시민의 힘으로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저희가 졸업 전시회를 아주 캠퍼스에서 아주 굉장히 크게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1차적인 초대 대상이십니다. 빠짐없이 그때 한번 또 어떤 내용들이 전시되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빠짐없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참석하시는 그러한 강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강의해 주실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님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워낙 그 유명 강사이시고 TV에도 많이 나오시지만 저는 매우 오래전에 우리 김영세 대표님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가장 중심 도시인 팔로알토에서 뵀습니다. 사실은 실리콘밸리가 성장하게 되는데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 휴렛 패커드, 선 마이크로라는 회사들이 있었고 그 회사들이 결정적으로 성공하는데 우리 김영세 대표님이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부도 많이 축적을 하셨습니다. 그 실리콘밸리에 가면 Z4라는 아주 굉장히 멋진 그 스포츠카 누가 타시나 했더니 우리 김영세 대표님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분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결국 창의적인 생각이 큰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중국이 엄청나게 추격해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디자인 띵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역설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좋은 강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김영세 대표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께서 오늘 그 김영세 대표님을 소개를 하셔서 제가 소개할 게 따로 없습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면 전 그 디자인계 특히 이런 그 창의적인 국가대표를 뽑는다면 저희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영세 대표를 초청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그림이 좋아서 아니 근데 어떻게 제 강연에 다 여자분들만 오셨나요? 앞으로 많이 오시네요, 좋은 분들. 저는 이 불을 조금만 내려주셔서 화면을 좀 중요시하니까요 해주시고, 오늘 뭐 앞에서 미리 분위기 설명 다 해주셨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제 평생 하는 일이 디자인이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앞에 이남식 총장이 잠깐 얘기했듯이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우리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됐죠. 그거를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회사가 디자인 회사입니다. 아셨나요? 애플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애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된 원동력이 바로 디자인이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애플이랑 경쟁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 핵심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핵심이 애플은 디자인 컴퍼니인데 자꾸만 기술과 생산으로 자꾸만 덤비니까 조금 앞서가는 듯 하면은 쫓아가는 듯 하면 또 한 발짝 확 나가고 이러니까 아주 정신 사납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얼마 전에 그 쿠퍼티노 저희 회사 있는 실리콘밸리 근처에 뭐지 그저 드완자 칼리지라고 이런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콘서트홀에서 애플이 아이폰 6 신제품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저는 당시 인터넷으로 봤는데 한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보느라고 밤을 샜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일 재미나게 본 부분이 제일 끝장면이었어요. 끝장면이 뭐가 재밌었냐면 막 테크놀로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끝장면에는 U2라는 영국의 그 그룹 있잖아요. 락 그룹인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그 제품 설명장에 갑자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락 그룹이 탁 나타나가지고 음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이게 뭐 제조회사 뭐 전자회사에서 생각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더니 거기 팀 쿡이라는 그 CEO, 애플 CEO가 막 또 노래 끝나니까 쫓아나와가지고 U2의 그 리더 보노한테 딜을 합니다. 지금 방금 발표한 게 새 노래니까 그거를 아이튠즈에 5억 명 유저들한테 공짜로 뿌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그러니까 또 U2 보노가 걸작이에요. 우리는 공짜가 없다. 그래서 둘이서 막 이러면서 이제 재밌게 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결국은 제공한다. 그렇게 됐고 5억 명한테 그날 그 노래 새로운 앨범이 동시에 다 소개가 되고 공짜로 다 줬어요. 애플에서. U2에서. U2라는 그룹이 다 줬어요. 그 다음날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U2가 애플의 CF에 1,000억에 계약을 했어요. 1억 불에.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문화를 테크놀로지에 접속을 한 거가 현실로 오는 거죠. 그날 이제 한 3,000명 그 애플 신제품 발표에 모인 관객들 중에 한 반이 패션 디자인 에디터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애플에서 발표하면 전부 다 테크놀로지, 뭐 엔지니어링, 뭐 IT, 뭐 이런 쪽에 있는 에디터들이 다 모이는 장소인데 금년부터는 확 바꿔가지고 패션 매거진 에디터들이 반을 차지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이워치라는 애플 시계 스마트워치를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계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시계로 먹고 사는 이 수많은 명품 회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애플이 시계 시장까지 다 잡아가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거를 옛날에는 장식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 디자인, 디지털 세상이 됐으니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시계가 물론 모양도 이뻐요. 내가 보기엔 모양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러나 그 시계가 가지고 있는 펑션이 수백 년, 200년, 300년 동안 시계가 아닌 거예요. 물론 뭐 스마트워치가 그보다 다른 회사에서 몇 개 더 나왔지만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나온 애플워치는 컨셉을 확 바꿔가지고 일반인들이 누구나 좋아하게 아름답게 만들었고 디자인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기능 곱하기 인터페이스 곱하기 스트랩 디자인 곱하기 컬러 곱하기 재질 곱하기 다 하니까 수만 개가 돼요. 모델이. 디자인 하나인데. 그리고 기능 속에서 보면은 제가 제일 감탄한 기능은 스마트폰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화면을 키우려면 이렇게 하면 커지잖아요. 근데 시계는 요만한 건데 손으로 벌려봐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시계 옆에 크라운이라는 게 있죠. 돌리는 거. 그걸 돌리면 커져요. 뒤로 돌리면 작아져요. 아, 그 디자인한 친구는 천재 아닌가. 그 순간에 그거를 딱 디자인해가지고 앞으로는 그 작은 화면을 가지고 크게 지도도 보고 할 수 있는 건 애플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특허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둘러봤죠. 왜 다른 기업에서는 스마트워치를 그렇게 안 했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시계 디자인에 애플은 수천억을 쏟아놓은 거예요. 수천억, 수억 불 시계 디자인에. 예를 들면 한국의 디자인 회사에서 또는 제조회사에서 시계 프로젝트 하나 디자인한다. 몇천억 쓴다 그러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디자인 그럼 뭐 1,0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디자인도 있고 뭐 몇천만 원 주고 디자인도 하고 모델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감히 그 어마어마한 시장에 졸작을 내놓죠. 졸작을.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인 피해가 얼마나 크냐를 말씀드릴게요. 디자인이 싸구려고 잘못된 디자인이 시장에 나타났다. 그런 디자인을 시장에 출시한 회사의 피해가 어느 정도 큰지. 그거는 그 한 기업이 만약에 그런 피해가 크다면 그 나라의 피해가 똑같이 경제적인 피해가 그렇게 큰 거죠. 그죠? 어느 정도로 큰지를 잠깐 말씀드리죠. 미국의 옛날에 애플의 그 아이맥 비슷하게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모니터가 저기 처음으로 상륙을 했어요. 이거는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스토리입니다만은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 신문에 딱 나왔는데 Korean Manufacturer XYZ 어떤 회사인지 지금 얘기는 제가 안 하겠지만 수많은 모니터를 미국에 쇼핑을 했는데 거기서 통관이 안 돼요. 통관이 안 돼. 왜냐하면 애플에서 자기 디자인 베꼈다 그래가지고 신고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미국 통관에서 못 들어오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생겼냐 하면 디자인 피를 아끼느라고 살짝 카피한 거예요. 아마 뭐 디자이너들 싸구려 시켜가지고 뭐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했겠죠. 몇천만 불이 아니라 몇천만 원입니다. 그 싸게 해서 엄청 돈을 줄인 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 뭐가 들어가냐면 디자인이 나오면은 금형이란 게 있어요. 그죠 몰드라 그러죠. 몰드를 만들어서 찍어내는 건데 몰드에는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수십억이 들어가요. 디자인은 형편없이 싸구려 하고 쇳덩어리는 무지하게 비싸게 해서 엄청나게 또 만들어놨으니까 그 인벤토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돈이 들어간 게. 배 타고 컨테이너가 미국에 왔는데 내려놓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모방했다라고 클레임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다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싸구려로 파느라고 디스카운트 했고 소문이 나서 그 회사 브랜드는 추락을 했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했고 그래가지고 수백억의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비용이라는 것을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코리아이죠.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value인데 디자인을 코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profit인데 디자인을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디자인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작은 개념의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아직까지는 데코레이션, 그러니까 물건이 만들고 나서 이렇게 겉을 모양을 내는 걸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실제로 디자인이란 것은 그게 아니라 백지에서부터 그리는 사업 계획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 스몰 디자인이 있고 빅 디자인이 있는데 그 개념을 옮겨야 돼요. 우리나라는. 기업도 마찬가지, 정부도 마찬가지, 이런 학계도 마찬가지, 또 여러분 같은 소비자나 국민들도 디자인 그랬을 때 옛날식의 생각, 즉 데코레이션이라는 생각에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세계 1위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실제로 증명됐잖아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by design, 디자인으로 세계 1위가 됐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그런 그 개념의 차이만 이해한다 해도 우리는 오늘 아침에 큰 거를 하나 건진 거야, 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어디 나가서 말씀하실 때 너 세계에서 제일 큰 디자인 회사 누군지 아니? 그래서 바보, 그것도 몰라? 애플 아냐, 애플.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가총액이 1위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렇게 된 이 지난 20년간의 히스토리를 잠깐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죠. 자, 94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의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활동한 게 물론 20년이 넘지만 이 이상은 기억하기가 싫고 너무 오래돼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회상해 봤는데 대단히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스몰 디자인에서 빅 디자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의 세상이. 특히 그걸 드라이브한 회사들이 대부분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미국에. 그래서 요즘에는 TGIF라는 영어를, 옛날에는 Thank God It's Friday를 TGIF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TGIF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할 정도로 그 네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다 들어와 있고 그 네 회사가 미국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미국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죠. 중국도 먹여 살리고 있죠. 중국은 스티브 잡스 짝퉁이 나와가지고 그 회사가 지금 삼성보다 많이 팔고 있어요. 중국서 스마트폰을. 그 정도로 그 TGIF 네 회사가 실리콘밸리의 컴퍼니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그 20년간의 변화는 지금 잠깐 소개해 드리는데 20년간에 저도 변했거든요. 20년 전에는 제가 이런 제품 가지고 영국의 디자인지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지의 커버 스토리에 등장하죠. 그 여기 보면은 뭐 The Korean Designer Connector를 뭐라 썼지? 커넥션. Korean, 캘리포니아 코리아로 왔다 갔다 하는 커넥션이래 제가. 그래서 영국의 디자인이라는 매거진 에디터가 샌프란시스코 저 만나러 와가지고 이렇게 커버 스토리로 실어졌었던 게 91년도니까 20년도 지난 그 옛날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저는 이 커버 스토리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학 가고 나서 이너 디자인을 창업하고 몇 년 만에 영국 커버 스토리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너무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에디터가 저를 만나고 처음 만나보고 저에 대한 인상 차기를 이야기할 때 He is business smart and designer stylish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입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썼잖아요. Business smart and designer stylish. 그런데 제가 20년을 회상하면서 이런 강의자를 만들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말은 정말 고마운 말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디자인이 패션이든 제품이든 자동차든 비즈니스 스타일리시하고 I'm sorry. 비즈니스 스마트하고 디자이너 스타일리시하면 베스트 디자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너 디자인이라는 우리 회사의 슬로건도 우리는 참 스마트하고 스타일리시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계속 가지게 됐고요. 이 뒤에 보면은 또 재미난 말이 하나 인터뷰에서 나오는데 이 노란 줄로 표시해놨는 말인데 이때 얘기한 게 나의 그 에디터가 마이크 존스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마이크 존스가 저한테 당신의 꿈은 뭐냐고 이게 거의 인터뷰 끝장면인데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한 게 My dream is designed by Inno가 made by 제조사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 시대 91년도에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실현이 되고 있고요. 디자인 바이 이노라는 브랜드로 우리가 많은 상품을 디자인하고 있고 또 아까 애플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한다면 혹시 여기 애플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애플 아이폰을 한번 뒤집어 보시면 거기에 디자인 바이 애플 캘리포니아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조그맣게 assembled in China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품의 뒤에 made in Korea, made in USA 뭐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세계적인 회사가 made in China보다 거기 뭐 모든 애플 상품은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그렇지만은 사용자들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걸 중국 제품이라고 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디자인 바이 애플 in California라는 말이 made in China라는 말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again 세계 1위 회사가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예측했었던 게 이거 인터뷰했을 때니까 91년도에 나보고 당신의 꿈이 뭐냐고 그 기자가 물었을 때 제가 대답했던 게 나는 미래에 디자인 바이 이노가 메이드 바이라는 제조사보다 더 중요시 되는 시대를 꼭 만나고 싶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소비자들이 어떤 프로덕트, 어떤 디자인을 보고 누가 디자인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드디어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시대가 와 있죠. 그죠? 메이드 바이보다는 이제 디자인 바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크고 작은 기업들이 모두 이제는 디자인으로 승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좀 클로즈업 돼서 쓴 게 I would like to be a permanent brand name for well-designed products 라고 내 얘기했고 Ultimately, we'd like the end consumers to recognize the name and design by to be more valuable than manufactured by. 그러니까 이 디자인 바이 이너라는 것이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기억에 남기를 컨슈머들이 소비자들이 그렇게 알아주기를 나는 희망한다. 그게 나의 꿈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게 바로 근데 애플은 이미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1위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이론을 김영세의 강연이라서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애플이 증명했구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단어들 중에 80년대에 만들었었던 단어는 CIPD라는 단어가 있고 그거는 이제 Corporate Identity Through Product Design이라는 단어인데 제품의 디자인은 그 기업의 정체성을 만든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나 당연시되지만 제가 이거는 이제 미국서 창업하기 전에 잠시 교수로 있을 때 일리노이 대학에서 디자인과 학생을 가르치면서 가르쳤던 이론입니다. 회사의 정체성은 디자인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정체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는 뭐 머시데스 벤츠 같은 거 보면 멀리서 봐도 벤츠로 보이고 BMW 보이고 이런 건데 조금 더 최근의 스트래티지를 얘기하면 제품 모양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전체가 디자인이다. 그 회사의 메시지가 디자인이고 그 회사의 브랜드가 디자인이고 그 회사의 브랜드 스트래티지가 디자인이고 어떤 이미지와 모든 익스프레션, 모든 표현이 다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소비자는 그 회사를 recognize, 기억해 준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가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이노 브랜드를 론칭을 시작합니다. 2014년부터.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여러 시민들도 제 학생님들도 우리 회사 제품들도 앞으로 나오면 사랑해 주십시오. 이노라는 브랜드로 이제 이 오디오 스마트 계열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잠시 광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바이 이노라는 이야기에서 얼마나 앞으로 디자인이 중요한가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년을 돌아보면서 또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건데요. 디자인 퍼스트라는 이야기예요. 디자인 우선주의. 이제는 의왕시에도 뭐 디자인 오디트 같은 것을 아마 이 총장이 굉장히 스마트한 우리 총장님이 또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은 디자인하는 것이 누가 줘서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도 참여하고 디자이너도 참여하고 해서 자기들이 이니셔티브를 가져가야만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디자인 트렌드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클라이언트들, 손님들이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와서 TV 하나 디자인해 달라 그러면 네 그러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을이에요. 갑과 을. 어떤 때는 병, 정 막 내려갑니다. 그런 자세 가지고 창조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 경제가 되려면 첫째, 디자이너가 부자가 많이 탄생해야 되거든요. 디자이너 부자 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디자이너가 부자 됐다는 거는 그 디자이너가 한 작품을 많은 사람이 사랑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디자인을 주는 거를 받아서 노동처럼 컨트랙트로 해서 용역이라 그러잖아요. 하는 것은 저 시대에 제가 아주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서 탈피했습니다. 그게 99년도인데 이때 아마 내가 한국의 메이저 빅 컴퍼니 뭐 S, L 뭐 이런 데서 프로젝트를 많이 의뢰받았는데 너무 따분한 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의뢰하는 게 제 생각보다 뒤진 걸로 전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왜 이걸 해달라 그런 것만 하는 건가 우리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제가 반란을 일으킨 게 99년도에 시드니에서 월드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릴 때 제가 가서 발표했습니다. 전시도 하고. 그때 테마가 디자인 퍼스트라는 테마예요. 세계적으로 깜짝 놀라게 하는 이론을 발표했죠. 디자인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여기 아래 나오는 이런 것처럼 기업이 설문조사하고 상품 기획하고 발주하고 디자인 사무실에 주면 그때부터 디자인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제가 이노 디자인을 창업하고 한 1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도 왠지 살짝 기분 나쁜 거. 나는 니네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인데 난 언제 튀어나가냐. 니네가 해달라는 건 내가 보기에 좀 뒷담화인데 그걸 왜 또 그리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반란 일으킨 게 99년도에 우리는 그럼 다르게 가자. 그래서 이너 디자인은 보통 디자인에서는 여기서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시에 우리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기업이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 이후에 우리가 디자인한 거는 예를 들면 삼성 그러면 삼성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디자인 시작은 인호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다른 디자인 회사들과 보통 기업들은 기업이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디자인 컴퍼니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한심한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을 바꾸자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turn the table around. 의자를 돌려앉자. 그래가지고 혁신적으로 시작한 것이 디자인 퍼스트라는 이론이었고, 그거를 우리가 발표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어떤 클라이언트가 뭐 해달라고 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시장을 연구하고 그 클라이언트를 연구하고 그 소비자를 연구했을 때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백지서부터 아이디어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디자인을 제공하죠. 그래서 디자인의 순서를 바꿨다라는 의미에서 이 99년도도 좀 획기적인 한 해가 됐고요. 여기 있는 게 우리 미국에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 사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의 발상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디자인 월드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시점이 99년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티브 잡스 죽고 나서 책 나온 거에 읽어보니까 스티브 잡스 이야기 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Let designer design, then make engineer build the design. 이 사람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를 잘 번역하면 바로 디자인 퍼스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를 하여금 디자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가 그 디자인으로 가지고 만들어라라는 얘기거든요. 이 짧은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영어를 왜 한국 기업들은 모르나요? 이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영어 가지고 이 회사는 세계 1위가 됐는데 왜 아직도 한국 회사들은 디자이너가 제일 끝에 나오나요? 제일 앞에 안 나가고. 그거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 차이가 바로 작은 디자인, 큰 디자인의 차이. 디자이너가 뒤에 나오는 디자인은 스몰 디자인. 디자이너가 맨 앞에 나오는 디자인은 빅 디자인입니다. 그 스케일이 다르죠. 그렇지 않으면 창의적인 게 탄생할 수 있겠는가. 앞에다가 넣을 때는 이 스티브 잡스가 디자이너 보고 디자인 먼저 하라 그랬을 때는 디자이너들의 몸값이 얼마나 천정부지입니까? 스티브 잡스가 제일 좋아했던 디자이너가 조나탄 아이브라는 친구인데 사람인데 지금도 거기 수석 디자이너인데 그 사람이 영국에서 자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Sir Ive라 그래요. 경입니다. 경. 나이도 어린데. 그리고 그 친구가 아마 재산이 아마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우를 받는 나라 이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영국이고 그게 디자인 선진국입니다. 디자이너 하나한테 이 엄청난 기업의 운명을 맡기는 회사 이게 애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애플은 디자이너가 무지 많겠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최근에 무슨 인터뷰에서 조나탄 아이브한테 누가 물었어요. 미국서. 당신의 디자인 팀이 몇 명이나 되냐 도대체. 근데 다 합해서 17명이에요. 근데 세계 1위를 해요. 그 수많은 수억 명을 위한 디자인을 다 해요. 17명이. 17명이면 여기 하나 둘 셋 요 정도 됩니다. 그룹으로 치면. 제일 잘하는 디자이너 컴퍼니의 디자이너 수는 17명이다. 그러면 경쟁사 디자이너 수는 몇 명이냐? 1000명이요. 근데 1000명보다 17명이 1000배 더 잘해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거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디자인은 머릿수가 아니라 머릿속이다. 우리나라에서 이해해야 될 건 창조를 운운하려면 보통 평범주의, 대량주의가 아니라 인디비주얼리티, 개인 역량주의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문화적인 딜레마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키워드는 let designer design, then make engineer build the design. 그게 바로 제가 99년도에 발표했던 디자인 퍼스트 이론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이남식 총장님도 아침에 저랑 티타임을 했는데 디자인 띵킹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러한 앞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디자인을 단순 어떤 일부의 행위가 아니라 전체적인 생각이다. 디자인이란 것은 행위가 아니라 생각이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이러한 컨센서스를 전국적으로 퍼뜨려야 된다. 디자이너들끼리 컨퍼런스 모여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미약하다. 우리나라의 국력을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이라는 말이 살짝 좀 힌트를 드리면 빅 디자인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디자인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최근에 실리콘밸리 트렌드로 또 제가 만들어가는 변화로 세상이 바뀌면서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작은 게 아니라 이제는 생각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다 라는 얘기라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참 보람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큰 생각을 다 같이 하자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디자인 띵킹 또는 디자인 마인드라는 것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고 이렇게 열심히 설득을 하려고 하는가. 왜냐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은 과학이 아니다. 바로 디자인이다. 이런 제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아까 우왕시 시장님께서도 제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라고 미리 예고를 좀 하셨는데 디자인 이야기는 즉 사람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디자인이다. 기계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적인 생각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식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시대가 이제 이렇게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왜냐하면 400년, 500년 전부터 만들어진 인더스트리얼 에이지, 산업 디자인 시대가 이미 갔고, 그 다음에 1960년대에서부터 뭐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인포메이션 에이지, 정보화 시대도 이미 갔고, 이제는 now what, 뭐냐는 거죠. 이제는 이모셔널 에이지, 감성 시대로 왔다.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가서 강연하면서 했었다가 거기 부사장이 깜짝 놀랐었죠. 자기네는 정보를 파는 회사인데, 정보가 핵심인데, 제가 한 10년 전, 7, 8년 전에 거기 시애틀에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들 강연 갔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정보화 시대는 이제 끝자락이고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감성 시대로 우리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좌뇌만 의존해가지고 새로움을 발명하거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이론입니다. 뭐냐 하면은 산업시대적인 것은 남이 한 거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싸게, 그러면 그게 부가가치가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개념, 그 시대에 1등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전쟁 후에 백지에서부터 먼지, 그 다음에 그 전쟁 후에 뭐라 그러나요? 그 잿더미에서부터 시작한 그 경제가 10위권에 들어갔다는 것은 기적이죠. 외국서 보기에는. 그게 바로 산업시대적인 경쟁력은 있었다. 코리아는. 뭐냐면 땀방울, 그 다음에 열심히, 많이, 빨리, 그 다음에 desperation, 배고프니까 누구보다 더 desperate 하니까 해냈다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약간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한 성공 사례가 계속 갈 거냐, 그리고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 그런 국민들의 그런 행동, 생각이 더 이상 먹힐 거냐, 여기서는 잠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이 세상을 싹 바꿔놨거든, 2000년대 초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식 산업시대적인 발상만 가지고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창의력이 핵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경제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의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두뇌 중에 오른쪽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물론 저는 정확히는, 제 생각은 둘 다 합힌 밸런스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왼쪽에 치중했던 교육이나 그런 인재들은 앞으로는 딜레마가 생긴다. 왜냐하면 감성의 두뇌가 무디다면, 남의 사람의 마음을 못 읽는다면, 또는 큰 픽처를 못 그린다면, 또는 소통을 못 한다면, 이러한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과연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인재가, 이런 게 고민이 돼서 이제는 다가오는 미래에는 오른쪽 두뇌, 감성적 두뇌, 배려와 사랑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그 디자인 마인드라고도 얘기하는데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제 책을 보신 분이나 제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 분은 재방송이 될 텐데 대부분 여러분들 아마 눈치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릴게요. 이 그림이 내 아들이 그린 쿠폰입니다. 와이프한테, 엄마한테 10년, 12년쯤 전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엄마한테 그 마더스데이에 쿠폰을 하나 선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이 쿠폰이 저한테 어떤 교훈을 줬는가. 겉장을 보면 이렇게 귀엽게 썼죠. 저희가 그랬죠. 마더스데이 쿠폰북. 한 장을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엄마 위해서 카워싱, 차 닦아주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good for one car, 차 하나만 닦아줍니다. 자세히 보면은 만기가 있어요. 언제까지 쓰세요. 그리고 차는 엄마 차 이쁘게 잘 그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 설거지 해주기, 그리고 이것도 expiration 만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런드리 빨래 해주기, 이것도 언제까지 쓰세요라고 돼 있고요. 유효기간이 다 있어요. 마사지 해주기, 등 마사지 15분, 이것도 언제까지 쓰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거라지 청소해주기, 이것도 뭐 언제까지 쓰라고 돼 있고요. 심지어 뭐 윈도우 워싱, 유리창도 닦아주겠고 언제까지 쓰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해피 무드예요. 귀엽고 너무 와이프가 신나서 막 웃으면서 보다가 갑자기 다음 장 보고 눈물 뚝 흘렸는데, 다음 장이 뭐냐면 엄마를 사랑하기, 그리고 만기 없음. 이 대목에서 와이프가 눈물 흘렸고 저는 한 방 맞았습니다. 내가 직업이 디자이너인데 이런 걸 몰랐었구나. 이게 내가 아직까지 한 모든 디자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다. 이 세상의 최고 디자인 바로 이런 거다. 울릴 수도 있다. 한 사람을 위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떠오른 단어가 Design is loving others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날. 이게 10년도 지난 이야기인데도 우리 회사 코리아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바로 여기 조금만 가면 테크노밸리 속에 2년 전에 설립을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면 크게 써 있어요. Design is loving others. 그게 바로 내 아들 마이클한테 한 수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한테 이 쿠폰 보여주면서 제가 미국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이거를 설명해 주는데, 미국 애들도 똑같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 지금 같은 반응 똑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당부한 말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디자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 히트 상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먹혔습니다. 저 당시에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지 디자인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 디자이너들이 전부 다 이게 신바람 내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MP3 플레이어를 하나 만들더라도 너 네 애인한테 선물한다면 어떤 걸 하겠니? 되게 이뻐야 되지 않겠니? 목에 걸어도 되고 목걸이인데 소리 나는 건 어떠니? 뭐 이런 식으로 선물을 디자인하듯이 디자인하다 보니까 그 당시 다른 제조사들이 열심히 무식하게 막 시꺼먼 박스 같은 거 만들 때 우리는 예쁜 목걸이형 만들고, 컴팩트도 뭐 그건 제 개인 스토리지만 와이프가 뚜껑을 열기가 불편하다 그러길래 그러면 위에다가 거울을 붙이자. 그래서 한 손은 밀어서 볼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만든 건 아모레 퍼시픽 런에즈에서 지금까지 한 500만 개는 팔았을 거예요. 그 디자인 했을 때 저는 하나만 해도 돼요. 하나만 해도 그걸 만들어서 와이프 갖다 주면 좋아할 것 같아. 열심히 만든 게 좋아한 사람은 결국 한 명이 아니었다. 제 이론은 뭐냐면, 제 이론은 한 명을 정말 감동하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 나온다면 그거는 수백만, 수천만 개를 팔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이 이 세상에 70억 중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다. 그게 이제 산업 디자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는 그 대량 생산을 통한 디자인의 힘입니다. 어떤 그 소량의 공예적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만들어서 엄청난 세계 시장에 팔 수 있는 게, 사실 시작점은 누군가 한 명이 꽂혔을 때 남들이 생각 못한 뛰어난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999년도에 우리가 했었던 일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었던 월드 디자인 컨퍼런스에 이렇게 이노 디자인하고 영국의 엘로이라는 또 하나 유명한 디자인 회사하고 공동으로 해서 디자인 A to Z라는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디자인은 뭐가 다르냐 하면 클라이언트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의뢰한 회사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즉 돈이 없이 우리가 돈 안 받고 한 디자인이에요. 버젯이 없이 우리가 투자한 디자인이에요. 저거를 기획하고 한 6개월, 10개월 동안 우리는 디자이너들을 여러 명 총동원해가지고 수백만 불을 투자해가지고 작품 26개를 만들어서 수천 명이 모인 컨퍼런스의 전시장에다 전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책도 나오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런 상상의 제품들이 막 나옵니다. 26개란 이유는 A부터 Z까지니까
A라 그랬을 때 이 오디오 제품이라든지 뭐 C를 표현한 이런 제품이라든지 뭐 이 당시에는 이제 흔하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개념의 카메라와 디지털 디바이스와 연관 또는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이 뒤를 볼 수 있는 헬멧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마운틴 바이크라는 프로젝트도 있었고 노트북을 양쪽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이 스마트폰의 첫 번째 디자인 이게 99년도에 우리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애플에서 나온 건 2004년도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상을 통한 디자인 컴퍼니의 디자인들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오픈을 했죠. 그랬을 때 소니에서 온 디자인 디렉터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녁 모임에서 당신은 자기가 본 디자이너 중에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디자이너라고 그랬죠. 뭐 저렇게 아까운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다 공개하느냐. 소니 같은 데서는 생각지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소니지 그랬죠. 그래서 쏴버렸죠. 이런 전화 컨셉 같은 게 뭐 흘러갔는지 동시에 다른 사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프랙티스하고 시범을 보였던 것은 look at us. 우리를 봐라. 우리는 너네 같은 클라이언트 없어도 디자인한다. 그리고 우리 디자인을 필요하면 찾아와라 줄게.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꿨던 게 99년도에 큰 빅 이벤트였었죠. 요즘에도 이런 것들은 연구가 되고 있죠. 예, 구글 글래스 같은 게 요즘에 나오지만 20년 전, 99년도니까 15년 전에 저희는 이런 거를 디자인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이런 스크루 드라이버는 이제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카피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생산 안 했는데도 할 수 없죠. 뭐 이런 뭐 새로운 TV 컨셉 베큐um 클리너라든가 또는 뭐 이런 스마트워치 이게 15년 전에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뭐 아주 완전 트렌드로 됐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역할이란 것은 현재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트렌드를 예상하고 미리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돈도 들고 또 남들한테 또 카피도 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고요. 저희도 딱 한 번 해봤고 앞으로 안 합니다. 99년대 쇼를 한번 해서 디자인 퍼스트라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었던 거고 이거가 아마도 나중에 2007년도인가 6년도에 니케이라는 일본의 매거진에서 세계 10대 디자인 회사 선정할 때 이너 디자인이 10대 디자인에 들어갔을 때 그 책에 나온 설명을 보면 그들이 평가했을 때 우리 최고로 봤던 거는 이런 식의 디자인 퍼스트라는 이론을 창시했고 실천했다라는 데서 점수를 많이 받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A에서 Z까지기 때문에 Z는 지퍼를 했습니다. 이거는 IDEA라는 데서 상을 받았고 이거 전시했을 때 뉴욕에서 저도 갔었는데 이게 제품이 작으니까 이런 전시 중에 아주 요만한 게 하나 딱 돼 있으니까 전시 효과가 별로겠다라고 제가 뉴욕에도 딱 봤는데 전시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둥그랗게 서서 수근수근한 커다란 이런 그룹이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쓱 들어갔더니 이게 제 거예요.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어요. 그리고 옆 사람이 조그만 소리로 옆 사람한테 Why didn't I think of it? 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난 이 생각을 왜 못했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치면서 그 말이 디자이너한테는 최고의 찬사다. 이 세상에서 뭘 보고 난 그 생각을 왜 못했지 하면 잘 팔립니다. 그 제트는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이너 디자인이 세계 10대 디자인이라는 물론 일본에서 평가한 거긴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됐고요. 이렇게 뭐 패스트 매거진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PR 이런 매거진 미디어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디자인 퍼스트라는 이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디자인하라라는 그 2002년도에 마이클 내 아들의 쿠폰 이후에 나온 작품들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그 큰 히트를 쳤는데 실제로는 이 스케치를 언제 왜 했냐 하면 한국에 제 출장 나와가지고 청담동에 압구정동에
스타벅스 커피숍에 제가 혼자 들어가서 회사에서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쉬고 있는데 혼자 커피 마시고 있는데 창가로 보니까 굉장히 이쁜 여자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남자는 다 똑같습니다. 할 수 없이 쫙 따라가죠. 너무 이뻐요. 근데 갑자기 모를 스팟을 내가 하나 찾았어. 뭐 something wrong, 잘못됐어요. 그 여자가 목에 걸고 있었던 MP3는 이만해요. 시꺼매요. 아마 S 컴퍼니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건 아니다 그러고 뛰어들어가서 냅킨에다가 그린 그림이 요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나중에 저렇게 제품이 됐죠. 그래서 그 여자 덕분에 제가 이거를 디자인해 가지고 이거 브랜드 아이리버라는 브랜드로 한 그 해에 한 150만 개 팔았어요. 요즘도 가끔 친구들 보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 보면 자기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 가끔 봐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나한테 준 이 아름다운 여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나면 로열티라도 좀 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호기심과 집념이더라고요. 일반인 같으면 그 여자가 뭐 아무리 뭐 이상하게 생긴 뭐 MP3를 하고 다니던 그냥 아름답다는 건 다 봅니다. 그러나 그 목에 걸린 아름답지 않은 MP3는 안 봅니다. 근데 당시 제가 저거 프로젝트를 많이 할 때라서 그게 딱 그게 그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캐치하느냐 못 캐치하느냐가 승부입니다. 그래서 그게 호기심으로 발동하지만 결국은 데스퍼레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죽 그 생각만 하면 모 눈에 뭐가 보인다는 식 있죠. 그래서 디자이너는 24시간 그렇게 촉을 올리고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단 그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예.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또 하나 이런 그 디자인 퍼스트 작품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는 거는 삼성에서 가로 본능이라는 모바일 폰 나왔잖아요. 그거 제가 발명한 거거든요. 그게 아까 그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노 디자인이 만들어서 삼성에 준 거죠. 보통은 삼성에서 이노 디자인한테 의뢰한 거로 생각하겠죠. 그게 반대라는 거죠. 그게 바로 디자인 퍼스트란 이론이고 99년도에 발표한 이후로 저희 회사는 그런 방향으로 완전히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놨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 스케치가 2004년도에 나왔는데 바로 따라 나온 게 삼성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게 1번으로 나온 가로 본능이고 그 다음에 수십 개의 가로 본능 타입이 나왔죠. 그래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저 당시만 해도 세계적으로 이노베이티브한 컴퍼니로는 안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오는 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물론 매출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팔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밸류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브랜드에서 나옵니다. 인텐저블한 밸류가 삼성 그냥 기계 공장 같았었는데 특별한 이노베이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래가지고 디자인의 범위가 아까 얘기했듯이 빅 스케일로 보게 되면 제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위상을 건드립니다. 그럴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패스죠.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당시에 제가 이 스케치하게 된 거는 뭐 쉽게는 문득 TV는 전부 가로인데 왜 당시에 모바일 폰은 전부 세로였는가. 거기서 저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살짝 돌려봤죠. 스케치로. 그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와이프가 원했던 컴팩트인데요. 그 당시에 다 뚜껑 여는 건데 와이프가 저보고 운전하다가도 백에서 꺼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치는 그림은 바로 이거였거든요. 겉에다가 미러를 붙여버리면 열 때 밀어서 열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 사람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제가 인스피레이션을. 그래서 만들어서 아모레에 갖다 줘서 또 아모레 대박이 났죠. 아모레도 지금 그 당시보다는 아마 10배 이상 시가총액이 올라간 회사로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자랑이었는데요.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 안 하면 이게 설득이 안 돼요. 크리에이티브 에이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창의 경제로 가야 된다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디자인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에이지로 가는 이제는 디자인 센트릭 시대가 온 거죠. 아까는 제가 CIPD라는 강연을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수 때 했고 99년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디자인 포스트라는 이론을 창시했고 지난 4월 달에는 한국에 와서 서울경제 포럼에 가서 최초로 발표한 게 이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디자인 센트릭 비즈니스 모델. 요거는 우리 컨설팅한테 한 100만 불씩 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아름다운 이 도시 분들이라 제가 그냥 제공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걸 응용하실 때 늘 저를 생각해 주세요. 어제 얘기할 때 누구 왈 이걸 꼭 붙여주세요. 짝퉁 강사가 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디자인 센트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디자인을 중심에 두면 협업의 기회가 보인다. 협업을 통한 혁신의 기회가 보인다. 자, 디자인이란 단어도 많이 들으셨고 요중에 콜래보레이션, 협업이란 단어 많이 들으셨죠. 그걸 두 개 합쳐보세요. 그리고 디자인을 중심에 놔보세요. 실제로 디자인을 중심에 놔보세요. 백지에다가. 그 다음에 생각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를 점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기회는 점에 있는 게 아니라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중심에 디자인을 놓고 디자인 중심으로 사고방식이 바뀔 때 그게 디자인 띵킹이에요. 그랬을 때 남이 안 보는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발달을 해가지고 이미 돼 있는 점을 더 크게 그리려는 것은 굉장히 데드엔드가 보이는 그런 일이고 이거를 더 한 수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비결은 있다. 단 중심에 디자인을 놓고 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디자인 센트릭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인데요. 디자인 센트릭 콜라보레이션 비즈니스 모델인데 왜 디자인이냐 하면 이러한 그 여러 점들을 연결할 때 필요한 접착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글루다. 디자인은 접착제다. 디자인은 껌이다. 뭘 붙여야 되는데 디자인이 없으면 못 붙인다고요. A와 B를 붙일 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디자인.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례 중에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우선 성공 사례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성공한 모델 중에 에어비앤비라는 그 숙박 플랫폼 모델이 있는데 걔네들도 디자이너예요. 그 파운더들이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졸업생 2명이 코파운더인데 회사 만든 지 한 5년 됐는데 지금 호텔 그룹 중에서 전 세계 1위가 누구죠? 전 세계 1위 호텔 체인이 누구죠? 인터컨티넨탈이에요. 근데 인터컨티넨탈의 주식가 총액보다 에어비앤비라는 5년 된 회사가 더 커요. 그래서 호텔 규모의 제일 큰 기업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은 호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디어로 1등이 됐어요. 지금 한 시가총액이 15조 정도 됩니다. 5년 된 회사가. 근데 이 회사 비즈니스 모델도 나중에 제가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 그들이 뭐 이 그림을 보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게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이것 좀 다시 좀 꺼내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나 물 같은 거 좀 없어요? 물. 자, 여기서 보시면 다시 보시면 디자인 센트릭, 디자인 중심 놓으면 협업의 기회가 보인다 그랬고 디자인을 실제로 중심에 놓고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그려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에어비앤비라는 호텔 플랫폼을 보면 여기 나오는 이러한 그 뭐죠? 하우싱, 그 다음에 투어,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나요? 아키텍처, 뭐 여기에 앱, 여기에 스마트폰, 테크놀로지, 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쉐어리즘도 중요한 키워드가 되네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리고 디자인 중심으로 사용자를 위해서 머리를 쓰다 보면 현재 있는 호텔이라는 데 꽂히면 호텔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백지에서부터 호텔이 왜 필요한 것인가. 투어링 하는 사람들한테 숙소이다. 그렇다면 빈집이 있을 텐데 빈집을 알려주면 그걸 필요한 사람들이 거길 찾아가서 묵게 해주면 되겠다. 이런 심플한 아이디어로 시작했는데 그게 제대로 먹혀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때문에 이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그 디자인 센트릭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해하시면 뭐 어떠한 분야이든 상관없이 그 점에서 솔루션이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찾는다. 예를 들면 여기 점이란 것은 지금 이건 강인 자료라서 그냥 내가 생각나는 거 몇 개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죠. 이 점을 이 벽 전체를 찍을 수도 있을 거고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거고 살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비즈니스가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새로운 발상이 시작되는 것. 이게 제가 최근에 깨달은 상당히 나름 제가 애 많이 써서 만든 이론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모든 경제 모델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중심이다. 디자인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테크놀로지나 마케팅 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휴먼 베이스드,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디자인을 중심에 놓을 수 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즉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유저 익스페리언스 디자인 중요하다. 결국은 컨슈머가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는 일. 이게 디자인 정신, 디자인 띵킹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는 이 마켓 쉐어라는 단어죠. 그 시장 점유율이 뭐 얼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마 기업에서 보드 멤버들이 열심히 프레젠테이션하고 디스커션 하는 게 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몇 %인가 뭐 이거 가지고 디베이트 디스커션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장면에서 컨설팅하는 기업에 가서 얘기했었던 거는 이게 그 당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었는데 저는 그때 가서 뭐를 소개했냐면 마인드쉐어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켓쉐어는 시장 점유율이지만 실제로 마켓쉐어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네 기업이 자동차 시장의 5%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은 마켓쉐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인드쉐어다. 마인드쉐어라는 것은 잠재 고객의 마음을 얼마나 점령하고 있는가. 애플 같은 회사가 대단한 것은 상품이 나오면 사람들을 설레게 하고 기다리게 한다. 그게 바로 마인드쉐어를 엄청나게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을 얼마나 많이 깔아놨느냐보다는 고객들이 당신의 프로덕트를 얼만큼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는가.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디자인이죠. 그래서 마인드쉐어라는 말이 새롭게 제가 만든 말인데 마켓쉐어와 어감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정반대고 우리 이너 디자인의 숙제도 우리는 롱텀으로 볼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이노라는 브랜드를 기억해 줄 것인가, 마음에 담을 것인가. 그게 우선돼야 그 다음에 제품이 나오더라도 그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디자인 센트릭 이코노미를 리드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해서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잠깐만 제가 물 좀 실례하겠습니다. 너무 강연이 길죠? 뭐 일어났다 앉으시든지 앉아있기 힘드실 텐데. 그래서
지금 디자인 센츄리 이카노미까지 말씀드렸는데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저는 사실 지난 16년 동안 책을 4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과연 무슨 소설가 작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책을 많이 냈는지 저도 지나고 보니 내가 저렇게 열심히 썼나? 라고 깜짝 놀랐는데요. 원래 책 잘 읽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썼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책의 소재는 전부 디자인 이야기이긴 한데 전부 사람 집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보면 뭐 물론 첫 번째 제목은 10억짜리 냅킨 한 장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웨이터 성공 스토리냐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두 번째 책 제목을 보시면 이노베이터, 트렌드를 창조하는 사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디자이너가 아니라 디자인 이노베이터다.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이 총장이랑 말하다가 이렇게 또 튀어나온 얘기인데 그게 2005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은 이매지너, 다음 세대를 지배하는 자, 상상자인데 이매지너에 대해서 책을 썼고요. 예를 들면 스필버그 같은 사람 이야기를 썼습니다. 스필버그가 이제 자기가 했던 말 중에 I dream in the daytime이라고 멋있는 말을 했어요. 딱 와닿더라고. 대낮에 꿈을 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한 게 더 멋있어요. I dream in the daytime for living. 직업으로 꿈을 꾼다. 먹고 살라고 꿈을 꾼다. 라고 말했는데 너무 멋있어요. 꿈만 꿔도 먹고 사는구나. 스필버그가 누군지 아시죠? 드림웍스 영화 제작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말을 남긴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매지너가 이 세상에서 저 당시 생각에는 리더다라고 생각해서 썼었죠. 한 5년 전이죠. 2009년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지지난해에 제가 발표한 게 퍼플 피플이라는 책을 냈고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는 미래 인재상이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노베이터 생각했었던 건 12년 전이고 그 다음에 한 8년 전에는 이매지너 생각했고 한 2년 전에는 퍼플 피플 이렇게 바뀌는데 사실은 첫 번째 책은 디자이너 스토리인데 디자이너가 알고 보니까 그냥 디자이너하고 디자인 이노베이터하고 다르다라는 걸 깨달았고요. 일반적인 사람은 디자이너 하면 그냥 앙드레 킴 생각하는데 김영세는 디자인 이노베이터다 이렇게 제가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매지너가 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때 나한테 인플루언스 많이 준 사람은 다니엘 핑크라고 홀 뉴 월드라는 책을 썼었던 미국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사람 책에 제가 추천사를 써주면서 알게 되면서 그 사람 책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는 운해가 리드한다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야기도 그 사람과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매지너 상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했고 최근에는 제가 퍼플 피플이라는 말을 하게 된 거는 실리콘밸리에서 뜨는 아이들 이런 애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꾼들 보고 화이트 칼라 또는 블루 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산업시대에서 생긴 말인데 화이트 칼라는 오피스 워커를 얘기하고 블루 칼라는 근로자, 생산직에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아이들은 20대 아이들이 주로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출퇴근도 없고 공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노는 애들 같아요. 거의 껄렁껄렁해요. 대학교 중퇴도 많아요. 근데 걔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창조하고 세상을 바뀌고 있어요. 도대체 요놈들은 뭐지? 궁금하면서 제가 문득 떠오른 게 저 정도 되면은 컬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블루 컬러나 화이트 컬러 아니다. 이 특별한 아이들을 무슨 색깔로 정할까? 그래서 제가 문득 떠올린 게 퍼플이다. 보라색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왜 퍼플이냐? 그래서 그건 묻지 말아라. Why purple? 그래서 why not? 그랬습니다. 왜 퍼플인지 저도 몰라요. 그냥 하여튼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그렇지 퍼플은 되게 신비하지. 그다음에 아름답지, 특별하지. 이런 식의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나름 퍼플이 뜹니다. 패션에서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퍼플 피플이 디자인 중심 세상을 끌고 간다.
이게 제가 드리는 결론인데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를 끌고 가는 핵심 인력은 퍼플 피플이다. 모범생 무슨 뭐 엄청나게 학점이 좋은 또는 그냥 과학 기술의 어떤 이런 인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크리에이티브다, 퍼플 피플이다. 어떤 사람이 퍼플 피플일까요? 이거는 아마도 제 책을 사셔야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퍼플 피플이라는 건 우선 자기가 하는 일을 미치게 즐기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미쳐야 빛난다라는 말을 한자로 광이라고 했습니다. 한자 하시는 분 좀 있으신가요? 미칠 광자, 옆에 빛날 광자, 이게 광인데요. 그런 사람들. 자기가 미쳐서 하는데 돈이 되는 사람들. 자기가 미쳐서 하는데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남한테도 행복하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퍼플 피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하게 많습니다. 따져보면. 그래서 직업이라는 개념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왜 자기가 진짜 좋은 걸 개발해서 돈도 벌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냥 줄 따라서 쭉 가는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그게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한테 좀 굉장히 딜레마가 되고 있어요. 고민거리 중에 하나다. 세대가 바뀌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용감하게 퍼플 피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들은 그런 사람들이 승부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빨리 회사를 바꿔놓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의 회사는 망가진다, 이런 거죠. 아마도 대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런 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직업을 찾는다든가 또 창업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퍼플 피플이 성공하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기에 훨씬 더 용감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퍼플 피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일하기 전부터 자기 일에 설레이는 사람, 그리고 일을 하면서 미친 듯이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일을 한 것이 남을 기쁘게 만드는 사람, 이 세 가지가 비결이라고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비결은, 내가 오늘 우리 아들 얘기도 아까 했는데 그 세 가지 비결은 우리 딸이 만든 비결입니다. 우리 딸이 LA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일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새로운 일을 찾을 때 자기가 그걸 비결로 했었다라고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줬거든요. 자기가 새로운 잡을 찾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고민을 하면서 따진 1, 2, 3가 앞으로 할 일은 자기를 설레게 해줘야 된다. 1번. 2번. 하는 동안 정신없이 기뻐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자기가 한 일이 남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새로 찾은 일이, 우리 딸이 찾은 일이, 원래는 UCLA에서 이코노미 메이저하고 인베스터 뱅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거를 6개월 만에 때려치고 이렇게 새로 찾은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요가입니다. 요가. 그래서 리아 킴인데 지금 나이키의 요가 모델이 됐습니다. 전 세계.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만약에 걔가 보통 애들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월급 주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그냥 글로 가는 거죠. 근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겁나더래요. 평생 이걸 해야 되는가. 그래서 리아가 만들어놓은 책 제목이 또 걸작인 게, 저 처음에 일할 때는 회사니까, 인베스트 뱅크니까 큐비컬 일하잖아요. 일할 때 칸막이. 그래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요가 매트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의 낸 책의 제목은 From Office Hell to Yoga Heaven이에요. 미국에서 책을 내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체험이 어린아이지만은 해냈고, 이런 얘기를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하면은 글쎄 이거 잘한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학교 나오고 큰 회사 취직해가지고 제일 안전한 게 최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우리 또래나 우리 윗사람들은. 저는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보고 그래요. 그렇게 애가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정말 기뻤다고 얘기하면 정말 그러고 이제 약간 의심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 내 기억이 나는데 LA에서 우리 샌프란시스코까지 와서 나한테 할 말 있다 그래서 밖에서 밥을 사달라 그래가지고 왠지 집에서 안 먹고 뭔가 있구나 그러고 만났을 때 애가 나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자기는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고 정말 기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설레이는 일, 기쁜 일, 그리고 자기 하는 남이 도움이 되는 일. 이거를 요즘에는 나름 시리어스한 경제적인 언어로 쉐어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얘기합니다. 남과 나누는 것. 그러니까 남과 나누는 것이 뭐 마음 좋은 사람이 나눠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능을 나누는 것. 근데 결국은 비즈니스의 핵심은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비즈니스 is sharing, 디자인 is sharing. 뭐냐면은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나누는 마음이 있을 때 아이디어가 생기고 첫째로 그 다음에 나누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거를 고생하면서 세상에 탄생시키려는 그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뭘 만드느냐? 기업을 만들고 그래서 기업이 만들어지면 직업이 만들어지면 직원을 뽑고 직장이 생기고 경제가 돌고 물건을 사고 팔고 나라가 경제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왜 빅디자인이 중요하냐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디자인한 단어를 대하면 아직까지 디자인 그러면은 뭐 아무개 이런 옛날식의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현주소는 거기에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지만 결국은 이 인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인재상을 퍼플 피플이라는 책에다가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도 퍼플 피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퍼플 피플이라는 단어를 좀 널리 알려주시고 퍼플 피플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서로 다 동참을 해주셔서 코리아에서 퍼플 피플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한동안 뭐 블루오션 어쩌고 저쩌고 했듯이 그 영향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책을 다 사시는 거고요. 그 아니면 최소한 한 10명한테 그 얘기를 막 오늘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 개원대학교죠? 개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퍼플 피플 하면서 오늘 마치죠. 오케이? 시작합니다. 크게 개원! 감사합니다. 좀 긴 강의였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감동 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첫 번째 강연으로 모시게 된 것이 굉장히 디자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것이 인문학이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증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김영세 선생님 하시는 것처럼 이런 일을 통해서 인문학이 실천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원예술대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응원을 해주셨지만 우리 대학교 진짜 설레는 대학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기쁘게 공부할 수 있는 대학,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인재들을 만드는 그러한 퍼플 피플이 되는 그러한 대학이 되겠는데요. 아까 왜 퍼플인지 설명을 안 하셨어요. 제가 조금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 운회와 좌뇌 말씀하셨잖아요. 운회는 매우 감정적이고 매우 열정적인 이러한 레드 컬러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좌뇌는 매우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아주 계산을 하는 블루 컬러가 아닐까. 레드와 블루가 합하면 퍼플이 됩니다. 혹시 그렇게 앞으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첫날이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혹시 오늘 강연에 대해서 질문이나 또
조언을 듣고 싶은 분들, 이 자리에는 어머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도 정말 감동이었어요. 유효 기간이 없는, 만료 기간이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정말 인베스트먼트 뱅커에서 용기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바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 어머님 계신지요? 진짜 여성분들이 많으시네. 어떻게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있으시네요. 네, 용기 있는 어머니. 예. 이렇게 되면 또 좀 버벅거릴 것 같은데. 아니, 솔직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 게 있다면 제가 뭐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어요. 제가 현장에 거의 없어서 많이 다녀서. 그리고 진짜 뭐 하지 말라라는 걸 하기 싫어요. 저는 어차피.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하도 저를 말려가지고 억지로 그냥 고집대로 해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배운 거는 내가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내 아이는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할 거고, 이왕 할 거는 그냥 내비라도 하면 더 잘할 거고, 딴지 걸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적인 부모들은 가끔은 저 같은 아빠를 보면서 특이하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시대가 이렇게 가다 보니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지금 현재 해피하고, 그 다음에 물론 뭐 평범한 일은 아니지만 둘 다 아까 쿠폰 그렸던 아들은 지금 가수예요. 그리고 아까 인베스트 뱅크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요가를 한 친구는 딸은 나이키에서 요가 모델을 월드서치 했을 때 돼가지고 지금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나이키 매장 가면은 우리 딸 이미지가 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야, 이건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나이키에서 나이키닷컴이라는 데를 통해서 우리 딸 리아 킴이 하는 요가 인스트럭션을 24시간 anytime anywhere 프리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자기도 좋아하는 일이지만 남들한테 자기의 재능을 보이는 거,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 잘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서도 어떤 그 강연에 내가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빠들이 대부분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도 못했을 경우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려다 못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도 괜히 저거 하다 망할까봐. 근데 결국은 너무 깊이 생각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빠는 아빠가 못나서 안 된 거지, 왜 기발한 아들까지 끌고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너 위험하니까 하지 마, 취직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들은, 그 말에 복종한 아들은 나중에 했었으면 대박이 났을 텐데 아빠랑 비슷하게 그냥 평범하게 가죠. 그래서 그러한 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 외국서 강연 들었을 때도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때 그 영어로 표현했을 때 그 말이 멋있는 게, 끝말을 낼 때 그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훌륭한 아빠면 아들이나 딸이 와서 뭐 하고 싶다 그랬을 때 just do it like I did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99.9%는 don't do it 라고 얘기하고 가만히 있지만 속셈에 말하는 건 나도 실패했잖아 라는 생각이 깔렸기 때문에 너 위험해 라는 보호 본능, 사랑의 마음에서 하지만, 결국은 그게 황당한 게 자기 실패한 것 때문에 아들도 못하게 한다. 그게 하지 말고 당신도 성공했다면 틀림없이 do it just like I did, 나처럼 너도 해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재미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말로도. 그죠? 그리고 총장님, 쟤는 강의할 때 질문들이 많이 안 나오는 편입니다. 직원 채용하실 때요. 예. 어떤 스펙이나 그런 것보다 뭘 기준으로 첫 번째 채용하실지 예. 스펙이란 단어가 한국서는 뭐 굉장히 그 좀 또 네거티브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 영어로는 스펙이란 말 별로 안 쓰는데 한국서는 그냥 스펙이라고 쓰게 됐나 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펙이란 말은 상품에서 나와요. 어떤 하드웨어 이런 또는 소프트웨어에서 스펙이란 게 나와. 규격. 근데 왜 사람에다 대고 스펙이라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아마도 무슨 어디 학교 나오고 뭐 학점이 어쩌고 저쩌고인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 그렇게 중요시 안 보고 저는 우리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자기소개를 보내는데 이렇게 뭐 이메일로 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포트폴리오를 봐요. 그 작품을 봐요. 작품을 보면 관심을 끌면 그 다음에 이제 레즈메 여기 어느 학교 나왔고 뭔가 이렇게 보죠. 그 순서는 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직접 만나요. 제가 가능한 한.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느낌이 와야 얘는 키울만 하다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애플의 17명을 그렇게 선발했을 때는 얼마나 끔찍한 그게 있었겠어요. 과정이.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 가능한 한 제가 직접 만나보는 편이 많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감하고 다음 주는 그 매주 화요일 계획돼 있는데 주철한 교수님께서 그 화요일 강의가 있으셔서 수요일로 잡았습니다. 다음 주만 수요일 이 시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